제가 쓴 에세이는 사실 제가 여성이라는 점에 대한 자각, 그리고 제가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너무 또 짧게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 문학 안에 혹은 제 사유 안에 그 디아스포라 문학 혹은 그 작가들이 영향을 준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이 에세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글씨가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 앞부분에 제가 예를 든 이 앤 샬럿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여성이 자기의 일상을 기록한다고 할 때 어떤 형태로 기록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앤 샬럿 로버트슨이라는 여성 필름메이커가 있다. 우연히 전시와 연계된 필름을 보게 되었고 한 예술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인터뷰와 집필 강의에서 학생들과 함께 셀프 인터뷰의 사례로 이 여성 예술가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지역, 집 앞뒤에 잘 정돈되지 않은 정원이 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집 안팎을 돌아다닌다. 가끔 정원을 오가는 앤 엄마의 모습이 보였던 것도 같다. 예술대학을 졸업한 앤은 거의 집에서만 지낸다. 영상 작업에 쓸 필름을 구입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으러 가는 일, 드물게 친척집에 가는 일 말고는 외출도 많이 하지 않는다. 앤은 다이어트에 집착해 매일매일 체중계에 오른다. 또 하루 종일 타이프라이터로 글을 쓰거나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아 있다. 요리는 거의 매일 하고 또 체중계에 매일 오른다. 앤은 카메라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놓고 끊임없이 탄식하며 말하고 끊임없이 분열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또 기록한다. 그녀는 외로움과 조울증에 지배당했지만 뭔가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하이퍼그라피아였다. 큰 변화가 없는 앤의 일상에 슬픈 일이 생긴다. 어린 조카의 죽음은 앤을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간다. 자신의 목소리를 2중 3중으로 녹음에 겹쳐넣은 난삽한 보이스오버, 현란한 편집 기술에도 불구하고 이 필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말하는 한 사람, 시인이다. 그녀를 신경쇠약에 걸린 강박증, 분열증 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정신병적으로 분열되는 자아라기보다는 시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인 시간 안에서 동시에 보이는 자아의 여러 모습을 표현한 것 이라는 연계 강연의 설명을 통해 그녀를, 한 예술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슈퍼 8mm 카메라로 찍은 5년간의 다이어리가 그녀의 대표작인데 1981년부터 17년간 기록한 영상 다이어리로 37시간짜리의 다큐멘터리 필름이다. 이 필름은 82부, 82개의 릴로 구성된 1인칭 서사의 장편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에 버금가는 분량의 일기장을 남겼으며 죽기 전에 이 모든 기록을 하버드 필름 아카이브에 기증했다. 카메라의 방향을 다른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놓은 이 여성 필름메이커의 셀프 아카이브는 나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여성들은, 예술가들은 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쓰는 걸까? 다음은 딕테를 쓴 차학경 선생님에 대한 파트입니다. 그녀는 글을 쓸 수 있다면 계속 살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그치지 않고 계속 쓸 수만 있다면 하고 자신에게 말한다. 글을 씀으로써 실제의 시간을 폐기할 수 있다면 하고 자신에게 말한다. 그녀는 살 것이다. 그녀 앞에 그것을 전시해 놓고 그것에 엿보는 자가 될 수 있다면. 딕테의 탈리아 희극 중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차학경은 사진, 비디오, 영화 단 한 권의 소설적 서사시 딕테를 남긴 천재적인 아티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있는 시간은 모두 좌로 우로 배설하는 말하는 여자이며 몸과 언어로 유관순, 허영순, 차학경의 엄마입니다. 잔다르크,
성 테레사 등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여성들의 삶을, 그들의 음성을 열심히 받아 적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차학경 자신도 이주민이었고 그녀의 엄마 허영순도 만주 용정에서 태어난 이주민이었습니다. 차학경의 글과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 이 포스트 모던한 텍스트가 자신의 정신세계는 물론 이주와 소수민족, 가족과 여성, 분단과 민족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녀에게 이주, 이중언어, 디아스포라는 어떤 버려져야 할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모든 것이자 사고와 인식의 근원처럼 보입니다. 다소 현란한 차학경의 수사와 이 텍스트를 읽고 있으면 시간과 기억 그리고 언어를 초월해 전달되어 오는 어떤 정신성의 근원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받아 적고 있을 그녀, 문단 열고, 딕테의 일면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번 포럼에 같이 참석을 하신 죄인 정 트랭카의 글에 관한 부분입니다. 피의 언어, 덧없는 환영들의 죄인 정 트랭카는 필자가 강의하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글쓰기 텍스트의 저자이다. 여성적 글쓰기라는 틀 안에서도, 생애사 쓰기라는 틀 안에서도 이 텍스트는 솔직하고 성찰적이며 충분한 감동을 준다. 그것은 입양하라는 특수한 정체성 때문은 아니고 자신과 외부 세계를 진자운동 방식으로 오가며 끊임없이 사유하는 정신의 힘 때문이다. 차학경이 가장 좋아했던 단어가 추방, 망명, 유배를 뜻하는 엑자일이라고 들었다. 정경화, 제인 정 트랭카 역시도 추방자였고 본인 스스로 입양인이라는 말보다는 추방자가 더 마음 편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입양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까? 모르겠다. 입양된 한국인으로서 내 중추는 어디에 있나? 나는 미국과 유럽, 호주, 캐나다에서 자란 20만 명이 넘는 한국 입양인들과 어떻게 구별될까? 자기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점에 대해 내가 결코 배우지 못한 것을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과연 이 삶에서 무엇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 피의 언어의 추방자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피의 언어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의외로 한국인 스스로를 비하하는 뉘앙스로 한국인과 미국인의 차이를 언급하는 제인의 스탠딩 코미디 부분입니다. 동양 여성은 순종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비꼬는 대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곳 미네소타주에는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이 10,000명에 이르거든요. 호수 하나당 한 병꼴이네요. 우리는 이나 촌충이 없는 상태로 입양되어 훨씬 상등품이죠. 거의 백인 딸로 통한답니다. 저는 명예백인이에요. 고대 중국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통신 판매로 주문한 신부나 어린아이 등 모든 동양 여자는 여러분을 오래도록 사랑한답니다.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피의 언어의 나의 스토커라는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쓰는가라는 질문은 뭔가 두렵다. 이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면 영원히 쓰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질문이다. 나는 앤처럼 소설은 아카이브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또 차학경처럼 여러 여성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상상하는 접신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또 제인 정 트랭카처럼 자기 긍정 혹은 성찰의 한 방편이라고도 생각한다. 예술적 표현이라는 것은 주체의 내적 의식과 외부 세계의 경험이 만나 충돌할 때 생기는 흥정물이라고 한다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은 꼭 사회적 의미를 실천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미숙한 나, 불의를 저지르는 나, 관망하는 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나, 수많은 나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오브제로 또 다른 나와 만나고 끊임없이 정체성을 수정해 간다. 그런 인식적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은 나를 늘 쓰기로 데려간다. 내가 생각하는 문학 안에서 국가나 민족이란 늘 파괴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아주 쉽게 넘어버리는 한 소녀의 국경 넘기 스토리를 쓸 수 있었던 것도 같다. 하지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기가 어렵고 국가의 권력과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디아스포라라는 체험은 그것이 자발적이든 떠밀림에 의해서든 개인에게는 사건이자 상처가 되고 한 개인의 디아스포라 경험은 결국 공동체의 경험 그리고 역사가 된다. 외로운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대가로 사유의 힘을 얻는다. 그리고 그 사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추방된 곳, 떠나온 곳을 상상하게 만든다. 디아스포라를 키워드로 해외 동포들, 탈북자들, 입양아들, 근현대 격동의 한반도를 다른 위치에서 사유해온 작가들의 서사를 읽고 토론하는 이 기획이 더 늦어지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디아스포라 문학 주체들의 삶은 필자에게는 늘 존경의 대상이었다. 어쩌면 내가 파괴하려고 했던 국가의 이상적인 모델은 늘 그들의 사유 안에서만, 그들의 상상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도 고백하고 싶다. 이번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이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뭔가 재생하는 생명의 탄생처럼 움직이기를 바라며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금미래를 사유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강현숙 선생님 그 에세이가 뭔가 저희 세션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글인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그 반가웠던 부분이 그 차학경 작가의 딕테 부분이 이렇게 소개된 게 저로서는 반가웠습니다. 뭔가 차학경의 딕테는 왠지 뭔가 전설인 것 같고 신비인 것 같고 이렇게 그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차학경 강혁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이 부분이 저한테는 약간 놀라웠는데, 그녀는 차학경 작가 그 95페이지에 인용된 부분인데요. 그녀는 글을 쓸 수 있다면 계속 살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그리고 글을 씀으로써 실제 시간을 폐기할 수 있다면 하고 자신에게 말한다. 이 부분을 보고 제가 떠오른 그 글이 텍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보면, 그래, 그는 써야만 한다. 그것이 그의 종말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릴케가 한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말과 그 다음에 차학경 작가가 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다른 말 같지만 저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예. 글을 씀으로써 계속 죽고 또 계속 태어나고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존재가 되고 다른 말을 하는, 그것이 글이 가능하게 하는, 글쓰기가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변신술이라고 얘기할지 분열증이라고 얘기할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매력이 글을 쓰는 사람에게,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죽고 살고 죽고가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제가 그 강혁 선생님 글과 또 다른 작가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특히 강혁 선생님은 예술에 대한 관심, 또 다른 문학이 아닌 다른 장르에 대한 관심, 영화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최철 작가님도 이제 영화 일을 하셨고, 또 랑그바드 선생님도 작가이지만 또 작가가 아닌 그런, 혹은 작가 문학과 연관된 그런 다양한 작업 커리어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삶 자체가 좀 풍요로운 분들인 것 같고, 또 그것이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강윤 선생님한테는 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그 굉장히 이 다른 장르의 예술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그 읽기의 폭이, 경험의 폭이 조금 제가 접한 좀 다른 한국 작가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그 입양에 관한 그 마야 선생님이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한국에서 입양에 대해서 다룬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서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입양에 관한 것도 그 영화로 먼저 한 70년대 중반쯤에 헝가리에서 나온 어떤 여자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그냥 동네 불량아인 여자애를 그 43세 정도 되는 여자분이 이렇게 그냥 자기 그 아이의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영화나 다른 매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좋은 문학은 사실 영화로 만들 수 없는 문학이죠. 그래서 영화로 만든다는 거는 어쨌든 그 중요한 표현에, 저는 그러니까 좋은 문학이라는 결국 좋은 표현인데, 그 표현의 부분들을 다 빼고 영화로 스토리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좋은 문학을 영화로 만드는 거에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문학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저는 하지 않을 거고요. 보러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런 앤 샬롯 로버트슨 같은 그런 셀프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비상업적인 영화, 저는 한국 영화가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비상업적인 영역의 예술가들의 셀프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은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 일생을, 자기의 모든 하루를 말하는 유일한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이 상업적이다 상업적이지 않다라는 걸 떠나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유해야 하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업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그리고 어떤 장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면 뭐 다큐멘터리인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문학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준 작가님하고 마이올린 랑그바다 작가님도 혹시 강양숙 작가님한테 듣고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今ちょっとイヤホンがすごい私初めてなので聞き間違えたの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が、ドキュメンタリーの方が文学より力がある。 저 개인에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あ、ごめんなさい、オフにし。ああ、そうなんだ。どう思います？ Yeah, what do you think? Really? なんかそれが私にとってすごい新鮮な、でも私もドキュメンタリーはすごく好きで、勉強になるし自分が知らないことも知れるからすごい見るようにするんですよね。でもそうですね、すごい今新鮮でびっくりして、なんか文学は私が本に関してはノンフィクションに興味がないんですよね。映像で見るノンフィクションってすごい好きなんですけど、本で読むノンフィクションになんかいまいち、私はあんまり読まないんですけど、それよりも本の場合だとフィクションの方がなんか真実をより深く伝えられると私は思うので、ノンフィクション書いてくださいって例えば言われたら絶対に
嫌だし絶対にやら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真実を伝えたいから私はノンフィクションを書きますって言うと思うんですけど、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私そうですね、なんか今ちょっとすごい新鮮な言葉を聞いたのでちょっとびっくりして頭がわーってな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いやすごいびっくりしました。 예. 뭐 제가 두 분은 입장을 제가 조금 좋아- 얘기할 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보다 사실 언더그라운드라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터뷰집, 그 사할린 가스 피해자들의 인터뷰한 그 책을 저는 사실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더 논픽션을 선호하는 이유는 세계가 그 다음에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잡함을 소설이 담으려면 그 형식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 실험도 필요하고 어떤 모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가가 감당하기를 외부가, 출판사가, 편집자가, 나의 가족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잡함을 구현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는 비경제 활동을 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반대로 넌픽션이라는 것은 그 세계의 복잡함과 구조의 모순을 한 사람의 목소리로 그의 삶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넌픽션을 좀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강영수 작가님이 아주 중요한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에디터와 가족들이 글쓰기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그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랑그바든 선생님 또 혹시 지금 다큐멘터리와 그 픽션 소설 이 둘 사이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저 같으면은 가능하진 않겠지만 이쪽엔 카메라 들고 이쪽엔 펜을 들고, 근데 그런 일은 힘들겠죠. 네.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사실. 마야 선생님? 지금 혹시 그리고 나서. 네. I think for myself, I mix like fiction and documentary. I think you can also talk about documentary writing, you know, where you can mix a lot of like facts. That's what I did in She's Angry. So there is a lot of like, you can read it as a non-fiction book if you want to, you know more about adoption, bu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something else. It is also, there's a lot of rhythm in the book, and there's a kind of a narrative and so on. And I think what fiction can do is also, you know, to have all these contradictory feelings, emotions, and views, where when you usually watch a documentary film or read a non-fiction book, then it is like facts and based on truth, or you know, based on I don't know, people's testimonies and so on. But in fiction, you can actually, you don't have to tell the truth. It's not the obligation of fiction, I think. So I think it's very different. But it's also possible to actually to use both. And I think a lot of writers do that, and a lot of writers also do extensive research on some actual like events before writing about it. I mean, here you have in Korea a lot of writers who write about the Korean War, the Gwangju massacre, and so on, and I'm sure they have done a lot of research before writing their books. They had to read a lot of non-fiction, a lot of like
books written by historians and so on. 강영 선생님 그 제목이 저는 계속 그 눈에 들어오는데 나 그리고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쓰기.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쓰기가 전문가들의 글쓰기라는 게 자기 분야가 있고 자기 영역이 있고 또 그 영역을 서로 넘나들지 않고 그런 글쓰기잖아요. 예. 근데 문학만이 사실 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쓸 수 있고 또 써야 하는 그런 글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데리다가 그 문학을 정의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방식으로 쓰는 이상한 제도가 문학이다라는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선생님 제목을 보고 그 데리다가 문학에 대해서 했던 말도 연상이 되고 한 것 같습니다.